새벽 4시 이영희는 화장실에 가려다 오른쪽 발목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통풍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과식했던 삼겹살과 소주가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발목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고 움직일 때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이영희는 안방 쪽을 향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방문은 바로 옆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며느리였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영희는 더 큰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나 좀 도와줘. 발을 못 움직이겠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나타난 며느리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따뜻하던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이영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새벽부터. 지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이영희는 당황했지만 일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풍이 와서 그래. 발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병원 좀 데려다 줘. 그러자 지혜는 팔짱을 낀 채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작이네. 병원은 무슨 병원. 어제도 멀쩡하게 삼겹살 먹고 소주 드셨잖아요. 지금 연기하시는 거죠? 연기. 내가 왜 연기를.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 뻔히 보여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지혜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이영희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바짓단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정말 아파. 거짓말이 아니야. 발 좀 봐봐. 하지만 지혜는 이영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이영희의 손등이 날카로운 문턱 모서리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아들 민수가 지혜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지혜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했고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영희는 늦은 나이에 얻은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특히 손녀를 교통사고로 잃고 난 뒤 지혜의 존재는 이영희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결혼 1년 후 지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재산 관리 좀 도와드릴까요? 통장이나 도장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당시 이영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넘겨주었습니다. 40년간 떡볶이 장사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8억 원의 재산, 강남의 작은 아파트와 은행에 예치된 현금까지 모든 것의 관리권을 며느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지혜는 그때 이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친딸처럼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믿었던 이영희는 이제 화장실 앞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영희는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119만 불러줘.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온 것은 며느리의 차가운 대꾸였습니다. 시끄러워요. 혼자 알아서 하세요. 그때 이영희는 방 안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영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엄마. 오늘 다 끝낼 거야.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준비는 다 했어.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응, 그럼 우리 둘이 다 가질 수 있어. 8억이면 충분하지. 민수도 알아. 벌써 공항 대기 중이야. 이영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오늘 다 끝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영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얼마 후 방문이 열리고 지혜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외출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영희를 보자 지혜는 잠시 멈춰섰다가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은 곳 데려다 드릴게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이영희는 이제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영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혜는 이영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영희는 발목의 통증에 비명을 질렀지만 지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놀라울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이영희를 마치 짐 다루듯 거칠게 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파. 지혜야, 너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조용히 하세요. 시끄럽게. 지혜는 이영희를 차에 태웠습니다. 조수석이 아니라 뒷좌석에 마치 물건을 싣듯이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이영희는 창밖을 보며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의도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간간히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영희의 머릿속에는 지난 40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3세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시작한 떡볶이 포장마차. 추운 겨울날에도 더운 여름날에도 거리에서 손님을 맞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를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졌고 결국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희는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포장마차는 작은 식당으로 확장되었고 이영희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민수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남편은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영희는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민수는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이영희는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식당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값은 이제 6억까지 올랐고 은행에는 현금 2억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40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가 결혼을 하겠다며 지혜를 데려왔습니다. 지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완벽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공손한 말투, 시어머니를 향한 배려까지. 이영희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지혜의 집안이 형편이 어렵다고 했고 이영희는 기꺼이 예식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신혼집도 이영희가 전세금을 내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영희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 지민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5살이었습니다. 민수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이영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지민이의 죽음 이후
이영희는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매일 찾아와 이영희를 위로했고 밥을 차려주고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이영희는 지혜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친딸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재산 관리를 맡긴 것도 그런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재산 관리를 맡은 후 지혜는 통장 내역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편하시게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로 둘러댔습니다. 이영희가 돈을 쓰려고 할 때마다 지혜는 아껴야 한다며 제지했습니다. 정작 지혜는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지혜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영희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대화를 피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아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점점 사라지고 어둠만이 차창 밖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영희는 공포에 떨며 물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곧 도착해요. 어머님이 오랫동안 쉴 수 있는 곳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이영희는 본능적으로 차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백미러로 이영희를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냥 순순히 따라오세요. 어차피 선택권 같은 거 없으니까.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리자 눈 덮인 공동묘지가 나타났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묘지는 더욱 음산하게 보였습니다. 이영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기가... 왜?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의 마지막 안식처예요. 지혜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영희를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묘지의 차가운 공기가 이영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혜는 이영희를 거칠게 끌고 묘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통풍으로 부은 발을 질질 끌며 이영희는 저항했지만 지혜의 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지혜야, 제발 이러지 마. 닥치세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지혜는 묘지 가장 구석진 곳, 인적이 드문 곳까지 이영희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눈 쌓인 바닥에 이영희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이영희는 차가운 눈 위에 쓰러져 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지혜는 이영희를 내려다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잘못요? 어머님은 아무 잘못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재산이 많았을 뿐이죠. 재산 때문에. 네, 재산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40년간 모은 그 8억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 거예요. 아니, 저와 민수 거죠. 이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도 알고 있어? 당연하죠. 처음부터 우리 둘이 짠 계획이었어요. 어머님을 만나기 전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민수가 재혼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빼내기로요. 지혜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진짜 웃긴 건요. 어머님이 저를 친딸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통장도 도장도 부동산 서류도 다 넘겨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어머님을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했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요.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영희는 그 목소리가 아들 민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여보, 나야. 다 끝났어. 예정대로 진행 중이야. 핸드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생했어. 나는 지금 인천공항이야. 비행기 타기 전에 확인 전화 온 거지? 응, 확인차 전화했어. 우리 오늘부터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8억이면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 우리 엄마 생각보다 꽤 모았더라고. 민수의 목소리는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이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신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제발. 이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민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재빨리 전화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르지 마세요. 민수는 지금 베트남으로 떠나요. 거기서 제 친정 엄마랑 합류해서 새로운 사업 시작할 거예요. 어머님 재산으로요. 너희들 악마야. 악마. 악마.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곧 끝날 일이니까. 지혜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네요. 이 시간이면 아무도 이 근처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날씨 예보상 오늘 오후부터 폭설이 온대요. 눈이 더 쌓이면 어머님 몸은 완전히 묻힐 거예요. 너, 날 여기 두고 갈 거야? 당연하죠. 통풍으로 움직이지도 못하시잖아요. 추운 날씨에 여기 있으면 얼마 못 가서. 뭐 아시잖아요. 지혜는 가방에서 이영희의 핸드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져갈게요. 혹시나 누가 찾을까봐. 집에는 어머님이 새벽에 산책 나갔다는 쪽지를 남겨뒀어요. 다들 어머님이 치매 초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치매? 난 치매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가요? 이제 곧 아무도 어머님을 찾지 않을 텐데. 지혜는 마지막으로 이영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덕분에 제 인생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다음 생에는 재산 관리 좀 똑똑하게 하세요. 지혜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희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지혜야, 돌아와. 제발. 하지만 지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곧 멀어져 갔습니다. 묘지에는 이영희 혼자만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눈 덮인 묘지,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몸. 이영희는 절망했습니다. 40년간 악착같이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추운 묘지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영희의 눈에는 아직 생명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온갖 역경을 이겨낸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사고, 홀로 가족 부양, 손녀의 죽음까지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영희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통풍으로 부은 발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죽음의 공포가 그 고통을 압도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몸을 움직였습니다. 무덤 사이를 기어서라도 묘지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영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그 외침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이영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민수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배신한 그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